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윌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 2021년 마지막 시험이었죠. 이 6회차 11월 27일 날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이론 문제에 대해서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물류는 이 2급이 더 어렵다라고 저는 체감이 되더라고요. 1급도 물론 어렵지만 그보다 2급이 조금 더 어렵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자, 우리 이론 여기서 같이 풀고요. 혹 여러분들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도 있다면 실무는 어디 있지? 이렇게 찾으실 것 같아요. 실무는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우리 이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ERP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2급은 이 ERP, 경영신과 ERP에 대한 내용이 4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한 문항당 배점이 모두 다 5점씩 차지하다 보니까 전체 20점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류 2급이든 어떤 급수든 어떤 과목이든 2급은요. 모두 이 경영신과 ERP 정말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특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항상 제가 ERP 하면 이 단어를 주의해 주세요 라고 늘 강조하죠. 통합이요. 자, 통합입니다. 들어봅시다. 다국적, 다통합, 다언어 지원. 네, 기능적 특징에 다양한 국적으로 다양한 통화 체계. 그래서 뭐 유료화든 엔화든 원화든 그리고 다양한 언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다 가능하다. 자, 실시간으로 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내가 지금 입력을 하면 입력하자마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저쪽에 있는 직원도 그 내용이 동시에 조회가 되더라는 거죠. 개별 업무 단위 체계로 구축한다. 자, 각각 개별 업무가 아니라 우리 뭘로 보기로 했다? 통합. 그 외에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내장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갑니다. 다음은 ERP 도입에 대한 의의를 설명한 것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다음 중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기업의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혁시킨다. 이런 것도 있고요. 공급 사슬의 단축, 리드타임의 감소, 재고 비용의 절감을 이룩한다.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이 ERP를 도입했다라고 하면 뭐가 늘어나면 좀 이상한 거야. 예를 들어서 작업을 처리하는 속도가 늘어나도 이상한 거고요. 물건을 들여올 때의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상한 거고요. 작업의 양이 늘어나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모두 다 감소,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단축되고 있고요. 감소하고 있고 절감하고 있고 모두 다 맞는 표현이겠죠. 자, 기업의 입장에서 ERP를 도입해서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맞아요.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 몰랐지만 왜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까? 왜 이렇게 결제 시스템이 많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을 ERP 도입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시간도 단축시키는 거죠. 자,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각각 개별 아니라고요. 통합이라고요.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ERP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중복적이고 반복적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줄여야죠. 물류팀에서도 물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회계팀에서도 회계 처리를 하고 그걸 꼭 2번씩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물류팀에서 회계 처리했으면 회계팀에선 할 필요 없고 회계팀에서 했으면 물류팀에선 안 해도 될 만큼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중복적인 그런 작업들은 최소화시키자, 없애자, 중복 작업을 제거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자. 실시간으로 데이터 입출력이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정보 사용이 가능하다. ERP를 통해 정부의 효과적인 세원 파악 및 증대, 기업의 투명 회계 구현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직 변경이나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나 기존 하드웨어와의 연계에서는 보수적이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계속해서 연동해서 쓸 수 있어야 ERP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좀 더 잘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ERP라는 것 자체가 오픈된 시스템이고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하드웨어와 연계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 ERP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런 장점을 무시하고 이렇게 기존 하드웨어에 연계해 있어서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분설, 축, 현,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나요?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축 단계, 구현 단계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뭐 as is의 분석이다, 그 다음 to be process다, 뭐 갭 분석이다 이런 내용들 막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요 분석 단계는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축 단계도 좀 덜 물어보는데 설계 단계와 구현 단계를 자주 묻는 것 같고요. 이 구현 단계 우리가 데이터를 전환하거나 시험 가동하거나 이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구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한 순서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순서를 자주 물었다면 요즘은 순서보다는 그 순서의 그 작업 단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이제 물류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고요. 판매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판매 계획은 설비를 투자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할당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운 근거가 되는 자료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판매를 할 거야. 내가 100개 팔 거야. 200개 팔 거야. 이런 계획하에 이쪽 200개 파는 쪽에 설비 투자를 좀 더 해줘야 되겠구나. 혹은 B라는 제품을 더 많이 팔 거니까 B라는 제품 쪽에 우리가 신제품 개발을 하고 혹은 판매 자원이나 이런 것들, 재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할당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획 근거를 세우는 건 이 판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미래 일정 기간 동안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가능액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수요 예측 결과를 이용해서 수립한대요. 자, 수요 예측이 나왔어. 수요 예측이 나오면 우리가 바로 판매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판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는 뭐를 하셔야 돼요? 판매에 대해서 예측해 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 판매 예측이 끝나고 나서 계획 단계로 넘어와야지. 아직 예측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2번은 정답이 됩니다. 자, 판매 계획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측이 끝나고 나서 계획입니다. 이런 수요 예측의 결과로서 판매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자, 판매 목표액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이다. 시장 점유율은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모두 다 판매 계획과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 예측, 판매 계획 이런 구분들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갑니다. 6번입니다. 자, 손익분기점에서 매출액.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류 1급을 가시든 어딜 가든 계속 따라올 거예요. 손익분기점. 자, 손익분기점에 대해서의 매출액을 구하자고 하냐면 지금 현재 고정 비용이 나와 있죠. 이 고정 비용을 뭐로 나누어 주시면 되냐면 공헌 이익률로 나눠주면 돼요. 이 공헌이익률로 나눠준다. 공헌이익률이 뭐냐? 자, 우리가 단위당 판매 가격의 변동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가 바로 뭐가 된다? 공헌이익이 됩니다. 이 공헌이익률이라는 건 전체 판매 가격 중에 공헌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계산기를 가지고서 24 나누기 26 혹은 240 나누기 260 이렇게 하면 0.92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소수점이 나와요. 오히려 이렇게 곧바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은 식이 흐트러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고정 비용을 뭘로 나눠주냐면 일단은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헌이익으로 나눠주게 되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손익분기점에서의 판매량이 먼저 나와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24,000원 그리고 여기 240원 24,000원 나누기 240원이요.
라고 하면 24,000원 나누기 24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마 나와요? 100이 나오죠. 아, 100개.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 100개구나. 근데 나에게 물어본 건 매출액이었어요. 그럼 매출액은 판매량 100개에 한 개당 단위당 판매 가격 260원을 곱해주시면 26,000원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만 외워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계산기 두드리다가 어색하거나 틀릴 수도 있더라. 그래서 아예 저처럼 이렇게 단위당 가격을 가지고서 공원이익을 가지고서 먼저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한 다음에 매출액을 구하는 방식도 가능하더라. 자, 이제 7번 갑니다. 교차 비율. 이게요, 물류 1급에서는 교차 비율을 잘 안 물어봐요. 근데 물류 2급에서는 출제자분이 교차 비율을 꼭 물어보세요.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자, 교차 비율이 뭐냐라고 하면요, 이 상품의 회전율과 그 다음에 한계 이익률 간의 관계가 바로 교차 비율이고요. 이 교차 비율에 대해서 상품의 회전율을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뭐냐? 매출액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누자. 곱하기 그 다음 전체 매출액 중에서 한계 이익률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쓰고 나니까 매출액과 매출액 동일한 내용을 제거하고 교차 비율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한계 이익률이 아니라 한계 이익을 뭘로 나눈? 평균 재고액으로 나눈 게 교차 비율이구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교차 비율이 높아지고 싶대요. 자, 교차 비율이 높아지고 싶습니까? 높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계 이익이 높아지거나 평균 재고액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매출액이 올라가면 이쪽도 올라가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 이 교차 비율에 대해서는 높이고 싶어요? 한계 이익을 높이세요. 혹은 평균 재고액은 떨어뜨리세요. 이래야 교차 비율이 높아져요. 그럼 평균 재고액을 떨어뜨리든지 한계 이익을 상승시키든지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겠죠? 분들은 교차 비율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제 8번입니다. 가격의 탄력성에 대한 건데요. 이 가격의 탄력성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가격의 탄력성이란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그에 대한 수요량, 사람들이 내 물건에 대해서 사고자 하는 이 마음이 몇 프로 변하는가, 이것을 절대치로 나타낸 크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탄력성이 높다라고 하면 가격을 조금만 높여도 사람들이 다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막 가버리는 거죠. 가격의 탄력성이 낮다라는 건 내가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웬만해서는 고객이 움직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가격의 탄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큰 상품은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치 수요가 크게 하락하는 거죠. 내 물건을 별로 안 사고 싶어 하는 거야. 다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의 탄력성이 큰 상품들은 가격을 올리기가 좀 두렵겠죠. 왜? 가격을 좀만 올려도 다 떠나가니까. 내 상품에 대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생필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격의 탄력성이 사치품보다는 작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치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향수라든가 아니면 고가의 핸드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올랐다 싶으면 무슨 핸드크림이 88,000원이야, 안 살래.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생필품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샴푸 같은 거 10,000원인데 12,000원 됐대. 근데 샴푸도 꼭 필요하잖아. 가격이 조금 올라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써야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런 내용들 1번, 2번, 3번은 모두 가격의 탄력성에 대한 올바른 표현인데요. 4번이 틀렸겠죠? 그러면 왜 틀렸느냐? 가격의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라 하고 1보다 작은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작은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9번 갑니다. 자, 파레토 분석. 파레토 분석 이야기할 때 ABC 분석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하죠. A그룹의 두세 명의 고객이 우리 회사의 매출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전체 고객의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이 아주 얼마 안 되는 고객이 내 회사의 주된 매출을 거의 대부분 책임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그룹을 A그룹으로 하고 B그룹이나 C그룹 고객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그래서 VIP 제도 혹은 VVIP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A 고객을 좀 더 막 지켜 세워주고 우리에게 꾸준하게 7, 80%의 이런 매출을 달성하게끔 관리하자라고 하는 게 파레토 분석, 그 다음 ABC 분석이에요. 그래서 A그룹의 고객군으로 바로 이 A군의 고객군으로 적절한 걸 물어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60과 20,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0이니까 6, 7, 8 그리고 여기 90 그리고 여기까지 다 하면은 100이 된다라는 걸 알아요. 아, 100 중에 이 회사 매출 80까지는 이 A와 B 두 사람이 관리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죠. 자, 10번. 과거에 총 이익액의 실적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과거에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는지 그걸 이용해서 여신한도, 즉 얼마까지 외상으로 줘도 되는지 그 외상값의 범위를 우리가 설정할 거라고 하죠. 자, 거래처에 대해서 과거 3년 동안의 전체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100억 원을 내가 그 친구한테 판 거야. 그럼 여러분들 100억 원을 팔았으니까 그대로 이익률 5%를 곱해주면 되는 거냐? 아니죠, 아니죠. 100억 원을 팔았다 하더라도요. 실제 지난 3년간 내가 물건을 매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매출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현금 매출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거기에서 혹시라도 외상으로 매출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외상값에 대해서 얼마나 회수를 잘하고 있는지 그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3년간의 회수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과거 3년의 회수액은 얼마냐라고 하면 전체 매출액이 100억이었다고 한다면요. 여기에 외상 매출 채권 잔액이 현재 아직도 40억이 남아있는 상태래요. 그러면 100억 원어치 팔았으면 뭐해? 아직 40억은 받지도 못했잖아. 실질적으로 회수한 돈은 60억 정도 되는구나. 거래처가 나한테 실제로 갖다 준 돈은 60억이야. 100억 원어치를 매출했어도 실제 나한테 갖다 준 돈 60억? 오케이. 그럼 이 60억에 대해 우리 회사의 이익률은 평균적으로 5%의 이익을 내고 있어. 매출액의 전체적으로 이익이 5% 차지하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이익을 보는 만큼 한도 내에서 내가 그 한도 내에서 그래서 손해보지 않게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외상으로 매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내가 실질적으로 받은 돈 액수의 이익률을 계산한 만큼 그래서 6, 5, 3, 10에서 3억 원. 3억 원까지만 외상으로 매출을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이 지난 3년 동안에 매출한 것뿐만 아니라 아직 현재 남아있는 외상값 잔액이 있다면 그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3년 동안 거래처가 나한테 가져다 준 회수액에 그 다음에 이 전체 매출이 다 나의 이익이 되는 건 아니더라. 이 매출 중에서 평균적으로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였느냐라고 봐서 그 이익률을 곱했을 때 내가 가지게 되는 순수한 이익
그게 3억이구나. 이게 바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순수한 나의 몫이구나. 이익이구나. 여기까지만 외상으로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벌어들인 것만큼 내가 만약에 외상으로 팔아도 혹 그 외상값을 떼이더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갈게요.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 중에서 소매업체와 협력사가 보통은 소매업체가 주문을 해서 협력사한테 갖다 주세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벤더가 공급자가 VMI다 라고 해서 공급자가 재고를 관리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서로 사이좋게 공동으로 영어로는 이제 서로 공동으로 판촉 활동 지역의 여건의 경쟁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재고 수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동재고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는 문장 안에 공동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문장 안에 공동이라는 표현이 나왔구나. 서로 공급업체와 그 다음에 즉 유통업체와 협력사, 제조업체가 서로 자신이 그 창고에 부족하면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발견하는 먼저 그 사람이 주문하고 채우고 이런 방식이구나. 서로 재고를 관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품률이 낮아지도록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앙에 물류센터가 있대요. 물류센터가 한 곳에 있어. 전체 공급망의 물동량을 총괄해서 운영한대요. 즉 A 제조시설에서 물건, B 시설에서 물건, C 시설에서 물건을 모두 하나의 물류창고, 통합 물류창고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서 고객에게 전달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건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겠죠. 자, 여기에 또 지역적으로 창고를 더 두고서 가는 통합지역 물류센터도 있겠고 혹은 아예 지역 근처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서 곧바로 소비자에게 대응하기도 하겠고 혹은 이런 물류센터 없이 다이렉트로 고객에게 가는 직배송 방식도 있겠죠.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직배송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면 걸쳐 가는 게 없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가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 항상 얘기할 때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배달하시는 분이 뭐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 이런 데 보시면서 그런 광고가 있어요. 우리는 걸쳐가지 않아요. 너만의 음식을 너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광고 문구 그렇게 영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은 빠르게 가는 거고 그걸 이제 여러 사람들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한 곳에서 다 통합을 하게 되면 그 통합하는 시간에서 다시 또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간까지 좀 길게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모두 집계했다가 거기서 기다렸다가 전달을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더라. 자, 생산에 직접 사용되진 않아요. 생산에 직접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재료, 원재료, 그 다음에 뭐 반재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 직접 사용되지 않고요. 생산 활동에 필요한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자재래요. 자, 그래서 소비성 자재 혹은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소모성 자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설비용 자재로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소모성 자재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모성 자재는 MRO다라고 해서 우리 약어로도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스포츠카를 판매하는 A사의 연간 수요는 120대, 1회 주문량은 3대이고 1회 주문 비용이 100만 원일 때 연간 주문 비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은 공식이 있지만 공식을 떠나서 이걸 상식적으로 좀 접근해 볼까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1년 동안의 연간 수요가 120대, 즉 우리 회사가 팔아야 되는 스포츠카, 우리 회사가 팔 거라고 생각하는 1년 동안 판매하는 스포츠카는 120대예요. 근데
이 120대의 스포츠카에 대해서 들여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스포츠카를 막 한 번에 100대씩 싣고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주문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이런 긴 트럭에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주 고급진 슈퍼카가 들어 있다라고 해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막 슈퍼카를 이렇게 그리기는 하지만 보통은 하나의 트럭에 한 대 정도만 실죠.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세 대의 차량을 한 번에 이동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1년 동안 120대가 팔린다라고 했을 때,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한 번을 운반할 때마다 세 대씩 운반하잖아요. 총 몇 번을 왔다 갔다, 몇 번의 운송이 있어야 돼요? 이 40회의 이동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40회의 이동량에 대해서 4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그 트럭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가 1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만약 그분이 여기에 다 실어 나른다고 한다면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전체 40번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운반 주문 비용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4천만 원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1년에 120대, 그 120대를 위해서는 40회, 그 40회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갈 때마다 100만 원씩 하니까 연간 총 주문 비용은 4천만 원이 들겠구나. 이렇게 4천만 원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공식화해서 연간 수요 나누기 1회 주문량 그리고 곱하기 1회 주문 비용 이렇게 굳이 공식화시켜서 보신다기보다는 약간 여러분들이 여기에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 흐름을 이해하시고서 계산하시면 조금은 더 빠르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을까 싶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5번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최근에 기출에서 보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가 고정 주문기간 발주 모형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검토 주기간의 수요라든가 구매 리드타임 기간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어색하기도 하겠죠. 자, 주문하는 날짜를 딱 고정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매주 월요일 날 주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매주 월요일 날 이제 주문을 하고 나면은 계속 또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하고 다음 월요일 날 이렇게 들어오게끔 투입이 되게끔 할 텐데, 자, 그렇다면 한 번에 발주를 몇 개씩 해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보면 금요일 날 주문을 들어가고 주문 들어가서 다시 월요일 날 도착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가기 전에 이 금요일 날 주문을 넣기 전에 금요일 전에 언제 재고 파악을 하냐라고 했더니 목요일 날 재고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 날 재고 파악을 한다고 할 때 이 검토하면서 금요일 날 주문 넣기 전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30개 정도가 나가기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하고 나서 도착할 때까지 요 구매 리드타임 간의 수요가 100개가 있더라는 거고요. 최소 못해도 우리가 월요일 날까지 아무리 못해도 20개는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조사를 하러 가는 시점부터 해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내 양이 바로 목표 재고량이 될 겁니다. 이 목표 재고량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검토 주기 기간의 수요 30 플러스 구매 리드 타임, 구매를 하고 나서 도착할 때까지의 리드 타임 간의 수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본 재고, 안전 재고 20. 이렇게 목표 재고량이 150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내가 몇 개를 주문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목표 재고가 150이라고 해서 무조건 150을 주문하는 건 아니겠죠. 현재 몇 개가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현재 창고에는 뭐가 있더라? 이 현재 재고량은 50개가 이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50개가 이미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100개만 주문을 하시면 이 시스템을 내가 어렵지 않게, 구멍 나지 않게끔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목표 재고량을 구하고 거기에서 현 재고를 차감할 텐데 목표 재고가 뭐냐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검토 주기 기간의 수요에 구매 리드 타임 간의 수요와 안전 재고를 모두 다 더한 거, 그것이 목표 재고다. 자, 그다음 재고 자산의 매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환경. 여러분들 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 소개 페이지를 보셨으면 이건 정말 그냥 꿀 하나씩 그냥 얻어먹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에듀윌 홈페이지의 교수 소개 페이지에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이 물류 소개를 할 때 거기에서 이 문제를 제가 언급을 합니다. 이 문제 언급을 할 때 물가가 상승합니다 라고 하면서 재고 자산은 내 머릿속에 플러스, 매출 총 이익도 내 머릿속에 이익이니까 플러스, 반대로 매출 원가는 마이너스.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이익, 내 머릿속에 양수, 그 다음 정방향, 가나다라 순서대로 시옷, 이응, 치읓, 히읗, 가나다라 순서대로 배열하시고, 반대로 마이너스는 가나다라 역순으로 후, 총, 이, 선 이렇게 넣어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됐어요. 재고자산 매출 총액이 가장 큰 건 누구일까요? 라고 했을 때 선의총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17번 갑니다. 구매 계약의 가격 할인 방식 중 설명하는 가격 할인 방식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특별 기간 현금 할인, 특인 기간 현금 할인, 그다음 구매하는 월에 대해서는 자르고, 예를 들어 한 25일 이후에 27일 날이다, 26일 날이다 라고 하면 그 달은 자르고 다음 달 1일부터 날짜를 카운트하는 방법도 있고요. 선일부 현금 할인이다 라고 하면 오늘의 날짜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특정 날짜를 잡아놓고서 그날의 구매가 이루어졌다, 그날의 판매가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하고서 그날부터 현금 할인 날짜를 카운트하는 방식도 있고요. 선불 길 현금 할인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어느 정도 일찍 갚느냐에 따라 또 이자율을 적용해서 그만큼은 추가로 더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거래 날짜를 일부러 늦게 잡아버리는 거 뭐였다고요? 어드밴스드, 즉 선일부 현금 할인이었죠. 그래서 대금의 지불 일자 자체를 연기해서 현금 할인 기산일을 거래일보다 늦게 잡는 거죠. 원래 7월 3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친하니까, 혹은 친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현금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갚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예를 들어서 10일 안에 갚으면 3%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10일이 요 3일 날짜부터 시작해서 10일이 아니라 아예 뒤로 미루어서 7월 20일로 일정 날짜를 잡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날짜를 잡고 이 날부터 10일 이내에 갚으면 3% 깎아줄 거야 라고 하는 방식. 그래서 오늘의 거래일이 아니라 미래의 특정 일자까지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 날짜 사이가 이렇게 길어지죠. 그래서 원래는 3일 날이었으면 13일까지는 갚아야 되는데 3일부터 이렇게 20일을 날짜를 잡아버리니까 20일 날짜까지는 실제로는 갚지 않아도 되는, 카운트되지 않은 날짜이고 이 뒤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선일부 현금 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자, 보기는 A사 제품의 원가 구성도, 판매 가격이 500원, 한 개당 이익으로 오른 것은,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우비,
직접 제조 경비, 제조 간접비 이 네 가지를 다 더하면 제조 원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가격만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한번 제조 원가 구해볼까요? 지금 100원, 직접 재료비 40, 노무비 100, 그 다음에 직접 경비 80에 제조 간접비 10 이렇게 다 더했어요. 그러면 140 더하기 90 이렇게 해볼까요? 했더니 230. 근데 이걸 500원에 판매한다고 했다고요. 그럼 500원에 판매하게 되면 나머지 270이 이익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왜 그러냐? 얘들에 대해서 판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70에 대한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고려를 하면 여기까지가 300. 300만 원에다가 이익을 얼마 붙이면 200원 붙여야 500원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익이 200원이겠구나. 여기 결국에는 박스에 있는 관련된 제조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모두 다 차감하고서 남는 게 이익이겠구나. 이렇게 집계하시는 겁니다. 19번입니다. 본사 집중 구매보다는 사업 장별 분산 구매가 더 유리한 품목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어떤 품목에 대해서 본사에서 한꺼번에 다 일괄해서 구매를 해서 그래서 구매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급자가 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줄 수 있는지 이런 품질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대량을 구매하니까 단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올 수 있는데 장점은 이런 거라면 단점이 있죠. 자, 지역 특산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한라봉이에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라고 했을 때 제주 지점만큼은 한라봉 주스를 따로 만들어서 혹은 한라봉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제주 지점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주 지점에 한라봉이라는 재료가 떨어진 거예요. 이걸 굳이 본사에서 구매해서 본사 서울로 끌어당긴 다음에 다시 제주 지점에 가져다 줄 필요는 없겠죠. 괜히 물류 비용 더 들어 내가 지금 한라봉이라는 재료가 떨어졌는데 본사에 또 신청해서 받으려면 시간 오래 걸려. 차라리 이럴 땐 어때요? 지역에서 곧바로 분산 구매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아주 지역적 특색이 독특하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되려 본사에서 집중 구매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사업 장별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20번입니다. 다음 중 공급업체 선정 방법 중에서 수의계약. 자, 수의계약 방식은 1:1 계약 방식이에요. 우리가 일반 경쟁도 있고요. 지명해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격 조건을 제한을 걸고서 그 자격 안에 들어가면 다 저희에게 지원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그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다거나 혹은 나의 계획을 외부에다가 공개적으로 알리게 되면 나의 기술적이나 권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비밀리에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꼭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로 찾아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는 방식. 그게 바로 수의계약 방식이었잖아요. 자, 금액이 소액이면 괜찮아요. 근데 금액이 거액이면요. 내가 1:1로 다른 사람한테 기회 주지 않고 얘한테만 기회를 줘서 한다면 아무래도 공정하지 못한 평가였다. 공정하지 못한 채택이었다라고 하며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만 가능한 수의계약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 구매 품목을 제조하는 공급자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한테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 나한테 물건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거든. 이렇게 유일할 때는 1:1 수의계약 방식, 그래서 공개적인 입찰을 하지 않겠죠. 그 다음 구매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급업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많이 참석하라고 해야 되지. 그런 업체가 없어서 유일할 때는 1:1 수의계약이 되지만요. 많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다수일 때는 옳지 않다. 자,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혹은 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외부에다가 공개하면 곤란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1:1 계약 방식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요.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중간에 계산형 문제들이 너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물류는 계산형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이론, 개념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맞춰져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격의 탄력성이라든가 교차 비율 이런 것들은 여기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류 2급의 6회차에 약간 특징이 있다면 지수평활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 판매 예측을 구하는 방식 이런 계산형 문제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이 문제 굉장히 물류가 좋아하는 문제니까요. 혹 이번 회차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회차 혹은 다른 회차들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이론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실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